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현사 소셜 포럼 회원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클라이언트 기업도 있고 많은 기업들도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올 때 고양 택시를 이용해서 왔는데요. 네, 고양 택시 운영하는 코엑스도 초기에 저희가 공유자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보빈 더함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더함은 사회적 가치의 법적 전문성을 더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법을 함께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사회혁신, 공공복제 영역에서 제도 개선과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이유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협동을 만들었는지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변호사 제도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들어올 때 변호사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대언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고객의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함을 설립하기 전에 공공빈 지평이라는 부분에서 기업자문, M&A, 그리고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물론 필요한 일이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기업의 말을 대신해주는 그런 변호사였죠. 그래서 물론 그 자체도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대신해주는 변호사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보노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2차적인 어떤 존재 이유가 당연히 이윤 창출인데 이윤 극대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나의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오늘 자문을 받아본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오늘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변호사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사회적 경제 영역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돼서 뜻이 맞는 몇몇 변호사와 함께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내용과 의의인데요. 처음부터 바로 법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지루하고 또 답답할 수 있으니까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이해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합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란 무엇일까요?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보면 OECD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에서 활동하는 어소시에이션, 협동조합 등의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잠시 뒤에 살펴볼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안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업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들에 의해서 의미되는 모든 경제 활동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일반적인 영리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과는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영리 기업과 다른 점은 이 기업의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조직이죠. 네. 그리고 이 사회기업 육성법 2조에 보면 이 뒷부분에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1차적인 존재 이유는 이윤 극대화이고 그
자체는 어떤 선악의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여기에 목적성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목적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있죠. 그 예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기업의 어떤 그 목적은 경제적 이익 창출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혹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사회적 목적, 사회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영리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이 이렇게 구별이 된다면 목적성을 추구하는 어떤 조직 형태는 또 비영리 조직이 있죠. 네, NPO, Non-Profit Organization이 있는데 그러면 이 NPO와 또 사회적 경제기업이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기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알아보면 이 기업성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서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이걸 네 가지 개념들로 끊어서 좀 보게 되면 기억을 하시기 쉬울 거예요. 네. 첫 번째로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 두 번째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세 번째로 사업체. 네 번째로 그 사업체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디서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회가 있을 때 이 국제협동조합 연맹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하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출발점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기업은 어떤 사업상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을 때 그 기업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 극대화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협동조합은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지역에서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육아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고 양질의 어떤 상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택시기사분들이 어떤 사업체에 소속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택시회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할 때 택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런 어떤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단법인과 비슷하죠. 일반적인 사단법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업체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업체, 비즈니스는 또 일반적인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1인 1표제로 운영된다는 거죠. 물론 현대에서 사회기업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 1인 1표제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 기업과 그 비영리 조직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조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의 목표는 뭘까요? 흔히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끊는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근데 왠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끊는다고 하면 뭔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붙이면 어떡하지? 라는 되게 불안감이 들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그 임팩트 투자사인 HGI의 창업자인 그 정경선 이사님이 그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는 두 마리의 개가 끄는 하나의 썰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경제에도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라는 두 마리의 개가 끄는 하나의 썰매로서 기업적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론 이제 개별 기업들이 잘 활동을 해야 되겠죠. 개별 기업들의 활동이 중요한데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이 법 제도적 뒷받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왜 그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법을 만들면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뭐라고 회원 중에서 테스트웍스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스트웍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또 소셜 venture 하죠. 네. 저희 국가인식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웍스는 아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분석을 하고 소프트웨어 테스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표님께서 하신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이 기업이 성장하는 목적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어떤 자폐성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경력단절에서도 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AI 데이터 분석 업무나 이런 것들은 자폐성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또 홍보나 마케팅은 경력단절에서 많이 고용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나 경력단절에서 경제활동 촉진법 이런 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만들 정도로 국가의 책무인데 이런 국가의 역할을 이 사회적 기업이 일부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신 것처럼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면서 마이크로 크레딧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있죠. 네. 이분이 하는 말 중에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주체는 사회적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성과를 사회적 기업들이 이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서 어떤 법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 지원할 수 있는 합리화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많이 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사회적 경제 결의문을 2009년 2월에 채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아직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윤 창출과 사회연대를 결합해서 이런 질 좋은 직장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축적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각종의 지원 체계, 세금 감면이나 금융 지원 등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영국, 캐나다, 퀘벡, 포르투갈, 프랑스 등은 2010년대 초 중반에 거쳐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개별적인 사회적 경제 관련 법령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개별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법령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수범을 하면서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도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정책들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법이 없어도 기본법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될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는 이제 있는데 법률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 사회적 경제의 어떤 원리나 제도 또 가장 좋게는 개념조차도 법규법으로 승인받은 상태는 아니라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아직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 결정권자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회적 경제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었던 최욱진 비서관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은 이벤트고 법적 근거가 없는 모든 조직은 의시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적 경제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는 그 사회적 경제 정책의 가변적 성격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는 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해서 이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을 공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총론이 없이 당론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 법들이 굉장히 많고 또 소관 부처들도 다르죠.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 내려와서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금융조합, 협동조합기본법은 기획재정법. 굉장히 좀 어지러운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요. 또 이런 추진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면서 마을 기업으로 어떤 설비를 지원받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까지 받는 경우에는 그 전국 각 부처에 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는 경영 공시자료를 내야 되고 행안부에는 사업 실적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고용노동부에는 사업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들이 다 다르고 또 시기나 절차도 달라서 그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적인 어떤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이 사실적인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법령과 조례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라는 공동의 정체성과 어떤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회적 경제의 스펙트럼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또 우리나라도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은 19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신용협동조합은 1970년대,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99년,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어떤 자활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난 어떤 배경이나 면허, 시기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하나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소셜벤처도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는 의미들도 있고요. 특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 논의됐던 게 2014년인데 그 초기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 과연 사회적 경제 조직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협이나 수협은 명칭 자체에 협동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농협이나 수협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규범적인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고요. 한편으로 농협이나 수협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자본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실익도 없으면서 신생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기여할 것을 강요받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또 의심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이
어느 정도는 또 반복과 갈등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기본법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면 또 뭐랄까 그 규모의 경제를 또 사회적 경제에서 또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모두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그 몬드라곤 협동조합 연합체라는 거기는 스페인 재계 7위, 8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전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그룹 내의 그 노동자들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 연합체 내에는 협동조합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정 조직들이 있는데 한 기업이 만약에 어려워져서 파산을 할 위험에 오르게 되면 그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다른 그 협동조합 그룹 내에 기업으로 조직시켜서 일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와 같은 어떤 사회적 경제 내에 연합체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의 양적인 또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14년에 처음으로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현을 하게 됐는데 사실 19대 국회에서는 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이 주요 세 정당에서 다 발의를 하고 논의들이 활발하게 올라서 거의 재정 지정 단계까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 지형에 의해서 재정이 좀 어려워지고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지만 20대는 이렇게 말로 폐지가 되고 21대에서는 아직 국회에 대기 중인 이런 법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경제 기본법이 처음에 그 2014년도에 발의가 됐을 때도 사실 반대하는 그런 글도 상당히 많았어요.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아직은 기본법을 만들 시기가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법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아주 좀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만 합의가 되면 제정한 이후에 보완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협동조합 기본법도 2012년에 만들어져서 1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처음에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 협동조합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도 너무 미흡한 법이라서 이 법을 만드는 게 그냥 만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의외로 또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도 효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약간은 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통과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매년 개정이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기본법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기본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정의, 그리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원의 설치, 그리고 사회적 금융의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구성 등을 내용하는 법안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고요. 5가지 범주로 정의, 계획, 조정, 실행, 지원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요 개념들이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사회적경제 정의가 처음으로 이제 법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업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사회적 경제 기업의 범위도 법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전통적인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인 농협이나 수협,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런 기업들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뭐 일부가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법안은 이제 윤호중 의원 안에 따른 법이고요. 김영배 의원 안에서는 일부 법규격들을 좀 추가하면서 좀 특이한 점은 이 소셜 벤처를 명시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예. 앞에 윤호중 의원 안에서는 또 이 기타로 해서 이 관계법률과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된 사업 조직으로 하게 되면 소셜 벤처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김영배 의원에서는 좀 더 명시적으로 소셜 벤처를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 넣어놨고요. 네, 그리고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고 또 각 부처가 분별 발전 계획과 시행 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지역의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세우고요. 현재는 각 주무부처들이 제각각 시행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수립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또 이런 위원회나 무슨 진흥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위원회와 또 원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납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법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이 사회적 금융에 대한 내용하고 뒤에서 살펴볼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적 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융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기관 분들도 좀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금융이야말로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실 성장하는 데 또 필요한 것이 금융이고 또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금융처럼 수익률과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물론 삼아야 되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금융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영내 영역에서 투자 수익률이 한 8% 정도 한다면 이 사회금융의 경우에는 한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성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익률이 0이거나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그 투자는 성공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금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수 가능성, 회수 기간을 장기간에 두는 그런 인내자본, 페이션트 캐피탈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도 이 법안에서 주고 있고요. 사실 이 사회적 금융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이라는 걸 2010년대 축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회투자은행을 만들어서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그런 BSC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우선 구매를 하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조세 관련 등의 지원 정책 그리고 사회적 성과 평가 지표의 개발과 공급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인데 5%라는 그 비율을 명시하면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칙적으로는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조항이 들어갔냐고 하면 사실 사회적 기업 구성법에도 그 사회적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하도록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권고 조항이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조사를 해봤는데 2.1%를 그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만약에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이 됐을 때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 한 가지 정도는 규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행정의 요구들이 좀 반영이 돼서 5% 범위 내에서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이 들어갔고요. 또 다른 의원 안에서는 이걸 그 의무 구매 조항까지 두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우선 구매 촉진 의무 정도를 두고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한 내용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비판할 때 이념적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는 약간 좌파적 정책 혹은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 아닌가?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와 함께 사회국가 원리를 이 헌법의 기본 원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념적 차원에서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19대 국회 때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를 어떤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생각이 되고요. 법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정부 지원이 사회적 경제의 자생성과 다양성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모순하는가라는 비판도 있는 거죠. 네. 뭐 일리가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농성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업 초기에 어떤 재정 지원이나 조세 감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기업으로서의 어떤 혁신성과 경쟁력은 갖춰야 되는 것이 그 사회적 기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선 구매를 의무할 경우에 이런 조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를 하고 다른 경제 조직을 역척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아까 살펴봤던 사회적 역할을 인정을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성과 측면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이 우선구매 의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이 좀 공익성을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법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이익의 3분의 2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예 이익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구매인 것도 일부러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위원회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 협동조합의 유형 중에서 직원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자협동조합. 이 노동자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이면서 이제 직원인 그런 형태의 협동조합인데 이 직원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서 협동조합의 주목체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또 없고요. 또 고용노동부는 그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협동조합에는 또 주무관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협동조합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한 어떤 연구나 정책 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이런 위원회나 한국사회적검토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또 부작용이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고 이런 좀 법제도를 좀 분석해서 국가재정법이라든가 보조금법이나 자본시장법 이런 기존의 법제도와의 연계성을 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하위공인 제도를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한 비판과 보완한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거의 이상했습니다.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이윤 추구이고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다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ESG. 그런데 이런 방향성을 오래전부터 추구해 왔던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박지원 선생님인데요. 길을 이 강물과 무덤 사이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과 사회 민주화를 이루어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회와 경제는 물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따로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단계로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모멘텀이 사회와 경제 사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사회와 경제 사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이고 그 단초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